학문을 연구하고 실천한 공부부자. 실학사상을 연구한 개혁가 정약용. 조선시대 정치인. 정약용은 4살 때 천문학을 익힌 신동이야. 많은 책을 읽고 그는 학문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조선의 왕 정조는 젊은 정약용을 눈여겨보았어. 정조는 여러 학문에 뛰어난 정약용에게 수원 화성을 짓는 일을 맡겼어. 수원 화성은 적의 침입도 막고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만든 성이야. 정약용은 거중기를 발명해서 무거운 물건을 쉽게 나를 수 있게 했어. 정조가 죽은 뒤 정약용은 실현을 맞았어. 왕의 사랑을 받던 정약용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정약용은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어. 무려 18년 동안이나 유배지에서 지내야 했지. 관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써야겠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어. 정치하는 사람의 도리에 대해 쓴 책이 유명하고 유배지에서 2 아들에게 쓴 편지도 잘 알려져 있어. 한글 보급에 힘쓴 국어학자 주시경, 일제강점기 국어학자. 주시경은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한문을 공부했어. 그러다 배제학당에 들어가서는 신학문과 영어를 배웠지. 주시경은 영어 문법을 배우면서 한글 문법도 관심을 가졌어. 그때 순 한글로 된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이 주시경을 찾아왔어. 주시경에게 독립신문에서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주시경은 한글 표기가 제각각인 것을 보고 맞춤법과 표기법을 정리했어. 일제감정기에는 우리말과 우리글, 우리의 역사를 배우지 못하겠어. 하지만 주시경은 한글 강습소를 열어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지. 무려 20개가 넘는 학교를 다니면서 국어를 가르쳤대. 큰 보자기에 책을 가득 담아 다녀서 사람들이 주보딸이라고 불렀어. 주시경은 집에 물이 셀 정도로 가난했고 무명옷에 집신을 신고 다녔대. 그러면서도 한글 보급을 위해 교재와 국어 문법책을 펴냈어.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제대로 된 한글 맞춤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지. 바른 역사를 알려준 역사학자 신채호, 일제강점기 역사학자. 일제강점기에 신채호는 독립운동과 계몽운동을 활발히 펴나갔어. 신문사에서 일하며 일본을 비판하는 글도 많이 썼지. 그러던 중 신채호는 일본의 거짓 주장에 참을 수가 없었어. 일본이 옛날에도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조선은 옛날부터 중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했어. 저게 무슨 말이야? 순 거짓말이잖아. 신채호는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한 책, 조선 상고사를 썼어.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어라. 그렇다고 신채호가 가만히 앉아서 책만 쓴 건 아니야. 중국에서 무장투쟁을 벌이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거든. 신채호는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기 싫어서 세수할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 옷이 다 젖었다고 해. 민족 의식을 일깨운 지도자 안창호, 일제강점기 교육자. 일제강점기에는 무장투쟁을 벌이는 사람들과 교육 산업을 통해 민족의 힘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어. 안창호는 교육을 중하게 생각하는 쪽이었지. 열심히 배워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창호는 독립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리고 근대식 학교인 점진학교를 세웠지. 안창호는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어. 안창호는 미국에서 동포들의 비참한 삶을 직접 보았어. 그래서 국립협회를 만들어서 동포들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앞장섰지. 안창호는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키우는 것도 애국이라고 말했어. 오렌지 한 개라도 정성껏 따는 게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안창호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단체를 만들고 학교를 세웠어. 지도자를 키우고 민족을 단합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선 지도자야. 모든 어린이의 아버지 방정환,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 방정환은 어릴 때 공부를 잘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 그러던 중 천도교를 믿으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천도교 우두머리인 손병희와 딸과 결혼했어. 손병희는 독립운동가로 3.1운동을 이끈 민족 대표 중 한 사람이야. 방정환은 천도교에서 내린 잡지의 기자로 일했어. 그리고 일본에 가서 아동심리학, 아동문학 등을 공부했지. 옛날에는 아이를 이놈, 어린 것, 아해놈, 애녀석 등으로 불렀어. 아이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서 부르던 단어조차 없었던 거야. 나라를 되찾으려면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가 배워야 해. 방정환은 아이도 존중하자며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 그리고 어린이날을 만들어 여러 행사를 벌였는데 유명한 아동문학 작가인 윤석중, 윤구경, 마혜송 등도 함께했어. 방정환은 몸을 아끼지 않으며 일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 새로운 기술로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 부자. 종두법으로 천연두를 막다. 지석영, 조선시대 의학자, 국어학자. 예전에는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 걸리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낫더라도 얼굴에 공부 자국이 남았거든. 의학이 발달한 서양에서는 일찍이 천연두 예방 백신이 개발되었어. 하지만 조선에서는 치료법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았지. 지석영은 서양 의학서에 관심이 많았는데 거기서 종두법을 알게 되었어. 놀라워 천연두를 고칠 수 있다니. 지석영은 일본인을 찾아가 종두법을 배우고 돌아왔어. 그리고 천연두에 걸린 어린 처남에게 종두를 시험에 성공했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도 놀라워했지. 지석영은 종두장을 만들어 종두를 보급했어. 그리고 종두에 관한 책도 쓰며 종두법을 알리는 데 힘썼어. 지석영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의학기관이 세워졌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린 의사 지석영은 한글 보급에도 앞장섰단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육종학자 우장춘. 일본 강점기. 육종학자. 우장춘은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 가정 형편 때문에 공대 대신 도쿄 제국대학 농학과에 입학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연구소에서 육종학을 연구했어. 육종학은 더 나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 식물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일본에 살던 우장춘은 한 통의 편지를 받고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탔어. 아버지의 나라 한국이 어렵다니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당시 우장춘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육종학자였어. 우장춘은 부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어. 한국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연구한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품종에 거부감을 느꼈어. 그때 우장춘이 씨 없는 수박을 소개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수박에 씨가 없다니? 농업에도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구나. 우장춘이 개발한 강원도 감자는 6.25 전쟁 이후 훌륭한 식량이 되었어. 고무신 박사 우장춘은 죽는 순간까지 흙을 밟으며 연구자로 살았어. 나비를 사랑한 박사 석주명. 석주명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석주명은 선생님이 되었지. 석주명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곤충에 관심이 많았어. 그 중에서도 특히 나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었어. 학교 일 때문에 나비를 채집할 시간이 없잖아. 석주명은 나비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어.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세계를 돌아다니며 나비를 채집했지. 석주명은 논문 한 편을 쓰려고 16만 마리의 나비를 채집하기도 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비를 채집해 분류하고 정리한 거야.
그때 일본에서 나온 책을 보며 석주명은 실망했어. 이런 내용이 모두 엉터리잖아. 내가 연구한 것과 달라. 석주명은 10년 동안 연구한 조선의 나비책을 펴냈어. 석주명의 연구는 생물을 분류하는 데 큰 도움을 줬어. 평생 나비를 연구한 석주명은 세계적인 나비 박사로 인정받고 있어. 한글 타자기를 발명한 안과의사 공병우. 공병우는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안과의사가 되었어.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의사였지. 대학에서 강의도 했는데 일본 의학책을 번역해서 나누어 주었어. 그때는 안과 교재가 모두 일본어 책이었거든. 그러다 보니 공병우는 한글 타자기가 절실히 필요했어. 오랜 연구 끝에 공병우는 한글 타자기를 만들었어. 이 타자기는 오늘날 쓰는 한글 자판의 기본이 되었지. 공병우는 안과 의사로 성공해 부유했지만 매우 검소한 생활을 했어. 사과 괴짝을 침대로 쓰고 양복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다녔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미국에서 사와 무료로 나누어 주기도 했대. 세상을 떠나기 전 공병우는 장례식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자신의 몸도 의학 발전을 위해 내놓겠다고 했단다. 포기할 줄 모르는 옥수수 박사 김순권, 대한민국 농학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김순권은 대학교에 농학을 배웠어. 그리고 농촌진흥청에 취직해서 옥수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지. 김순권은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는 수많은 연구 끝에 큰 성공을 거두었어. 새로 개발한 옥수수 수확량이 몇 배나 늘어났거든. 모두 안 된다고 했지만 김순권은 포기하지 않았어. 김순권은 옥수수 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의 희망이었어. 옥수수를 재배하기 편하고 식량 대신 먹을 수 있었거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정부는 김순권을 명예 추장으로 삼았어.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김순권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대. 김순권은 먹을 게 없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옥수수를 연구하기도 했어. 안 된다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 김순권은 지금도 옥수수 밭에서 슈퍼 옥수수를 연구하고 있어. 노력과 신념으로 목표를 이룬 믿음 부자. 독도를 지킨 어부 안용복. 조선시대 어부. 조선시대의 일본 사람들은 독도 주변까지 와서 고기를 잡았어. 조선의 바다에 마음대로 넘어와서 말이야. 울릉도에 살던 어부 안용복은 그 모습을 보고 일본으로 따지러 갔어.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문서까지 받아왔지.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조선 바다가 고기를 잡았어. 안용복은 일본 사람들에게 크게 꾸짖고 내쫓았어. 안용복은 또 한 번 일본으로 가서 따졌어. 조선의 땅이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왜 자꾸 우리 바다에 침범하고 있어? 대마도의 섬주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니 다시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안용복은 일본에서 잘 대접받고 조선으로 들어왔어. 당시에는 주목하지 않은 섬 독도를 어부 안용복이 지켜낸 거야. 하지만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다케시마라며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 나라 잃은 하늘 달래준 자전거왕 엄복동. 일제강점기 자전거 선수. 자전거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사람들은 두 바퀴로 달리는 자전거를 보고 신기해했지. 엄복동은 집이 가난해서 자전거 판매점에서 일을 했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지. 엄복동은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자전거 대회에 나가서 일본 선수를 제치고 1등을 차지했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조선인은 엄복동을 열심히 응원했어. 정정당당하게 일본을 꺾는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 엄복동이 나가는 대회에 사람들은 구름처럼 모여들었지. 일본은 엄복동이 우승할 것 같자 갑자기 경기를 멈추어 버렸어.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엄복동을 때리기도 했지. 엄복동은 한국, 일본, 중국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어. 일제강점기 조선들에게 엄복동은 민족의 자랑이었지. 빼앗긴 나라의 희망이 되다. 손기정, 일제강점기 마라톤 선수.
손기정은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 일본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세워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 손기정은 마라톤 대회 선수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어. 영광스럽고 기쁜 소식이었지만 손기정은 좋아할 수가 없었어. 그때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일본 선수로 출전해야 했거든. 아무도 깨지 못한 2시간 30분 기록이 깨졌습니다. 세계 신기록입니다. 영광의 주인공은 작고 깡마린 조선의 손기정이었지. 3위로 들어온 사람은 조선의 남승용 선수였어. 손기정은 시상식 대회에서 월계수로 일장기를 가리고 고개를 숙였어. 비록 일장기를 달고 있었지만 금메달을 딴 손기정의 모습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꼈어. 손기정의 금메달은 나라 잃은 조선 사람들을 위로하는 희망이 되었지. 불꽃이 된 청년 노동자 전태일, 대한민국 재단사. 전태일은 대구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어려서부터 재단 보조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재단사가 되었지. 그때 우리나라 옷을 만들어 수출하던 산업이 발달했어. 그래서 옷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창문도 없이 어두운 곳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일해야겠어. 전태일은 여동생 또래의 여자애들이 힘들게 일하는 게 마음이 아팠어. 전태일은 병에 걸리자 돈도 못 받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이 보았어. 그래서 동료들과 바보회를 만들어서 노동자의 삶을 알리는 데 힘썼어.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 채 했어. 회사에서 쫓겨나면 생계가 막막했으니까. 전태일은 사람이 붐비는 평화시장에서 시위를 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경찰들이 시위를 막고 사람들도 하나둘 빠져나갔어. 그때였어. 전태일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거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불길에 휩싸인 전태일은 외치면 모든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한 말이야. 가난한 환자를 돌본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대한민국 의사.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장기려는 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며 다짐했어. 가난하고 헐벗은 불쌍한 환자들의 의사가 되겠다. 의사가 된 장기려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의학을 연구했어. 그러다 6.25 전쟁이 터지자 가족과 헤어져 남쪽으로 내려왔지. 장기려는 무료 진료소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힘든 수술을 성공시켰어. 장기려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어. 그런 헌신적인 봉사로 막사이사이 사회봉사상을 받기도 했어. 이 상은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영광스러운 상이야. 장기려는 이때 받은 상금도 모두 의학 발전을 위해 기부했지. 늘 환자만 생각해서 장기려는 바보 의사라고 불렀어. 장기려의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의 의학은 더욱 발전했단다. 아프리카 아이들의 천사 이태석, 대한민국 의사 신부. 이태석은 부산에서 태어나 의과대학을 졸업했어. 그리고 뒤늦게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학해 성직자의 길을 걸었지. 2001년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된 이태석은 아프리카로 떠났어. 이태석이 간 곳은 아프리카 수단의 남부 톤지였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주민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곳이었지. 이태석은 흙과 집으로 병원을 세우고 병원으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했어. 이태석은 우물을 파고 학교를 세워 마을을 바꾸어 나갔어. 아이들과 밴드도 만들어서 공연을 하기도 했지. 그러던 중 몸을 돌보지 않아 대장암이라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 암세포는 간까지 번졌지만 이태석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간절한 바람에도 이태석은 결국 2010년 숨을 거두고 말았어. 이태석은 남수단 교과서에 사회봉사로 이름을 실린 첫 외국인이야.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는 영화로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